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2학기 5번째 시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중단원에서 5.16 군사정변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단원과 유신체제와 부마민주항쟁 두 가지 단원을 다뤄볼 건데요. 둘 다 공통점은 박정희 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단원이 5.16 군사정변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학습목표 살펴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정변의 주체 및 성격, 그리고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성립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삼성개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학습목표를 가지고 볼 건데, 여러분들이 중단원 이름을 알겠지만 우리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열기에 5.16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주체들인 군인들이 발표한 공약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6번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군사정부의 탄생입니다.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운동과 군비 축소 계획에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장면내각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평화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군비도 축소하려는 이제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불만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력으로 군사정변이 1961년도 5월 16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당은 강제로 해산당하게 되고요.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장면내각 때 실시가 됐는데 이것은 다 중지시켜버리고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서 분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원인 유신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5.16 군사정변 때 만들어진 단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단체죠. 그러면서 헌법도 개정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따온 것에 따와서 이제 개헌을 했는데 그걸 다시 뒤집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가 지금처럼 하나만 있는 국회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6번 공약에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했죠.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 국정을 통해서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국민투표라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박정희 정권이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러면서 특별히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자금을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소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은 그래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동맹이 맺어져 있고 한국과 미국도 동맹을 맺은 상태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맹 상태가 아니죠. 아예 이때는 국교 상태가 아니었고요. 수교 상태가 아니었고요. 외교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미국도 그러한 이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일 간의 국교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을 특사로 보내게 되고 일본 외무장관과 비밀리에 이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히라라고 하는 일본 외무장관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제 대일 외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과 같은 사실들은 외면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굴욕적인 대일 외교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면서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964년 6월 3일 날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반대 시위를 진압하면서 1965년 억지로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일협정이 아직도 우리 역사의 친일파 및 일본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협정이 됨과 동시에 지금의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죠. 경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미국의 지지를 또 얻기 위해서요.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를 제공받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과 차관을 통해서 우리 경제 발전 계획을 실천해 나갑니다. 네,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사료읽기의 브라운 각서에 나와 있죠. 미국이 모든 파병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의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군사원조와 차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각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룩을 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이 젊은이들의 굉장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쟁을 나가게 됐으니 많은 이제 청년들이 죽게 되었겠죠. 그리고 한국군에 의해서 또 많은 베트남 양민들이 희생되어서 물론 베트남은 자신들이 이긴 전쟁이다, 승전한 전쟁이다 라고 해서 직접적인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받고 있지 않지만 양민들 입장에서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또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사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혼연일들도 라이따현이라고 하는 혼연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지금은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축구대표팀에 부임을 해서 이미지도 많이 쇄신을 했고요.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서로 경제협조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공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평가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선을 하게 됩니다. 1967년이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어느 정도 욕심이 나겠죠. 앞에 봤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래서 3회 연임을 허용하는 삼선개헌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서 장기 집권의 음모다, 더 오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했지만 정부는 우리가 아까 공약에서 1번을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반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북한 도발을 빌미로 해서 반대 여론을 억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고한 희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회 별관에서 삼선 개헌을 편법으로 통과시키게 되고요.
이 사건은 삼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71년도에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이기고 세 번째 당선되게 되죠. 박정희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반공을 내세워서요, 장기 집권을 추구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이제 평가를 할 때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도 하지만 국민의 자유, 정치 민주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간첩단 사건 조작은 또 327페이지 사건 속으로도 나오고요. 북한의 도발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를 보고 싶으면 오른쪽 날개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유신 체제의 성립 배경과 정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유신 체제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간선제에 대한 내용인데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뽑는 게 특이하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는,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상권분립에서 보면은 굉장한 반동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은 국회를 또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헌법을 봤을 때 과연 왼쪽에 나와 있는 보람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제 열기에서 확인해 보았던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으로 보시면 냉전체제가 완화돼서 반공정책이 굉장히 난간에 휩싸이게 되죠. 박정희 정권의 추진력이 이제 경제발전과 반공이었는데 한 개의 축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1단원 냉전의 해체와 국제질서의 재편에서도 봤지만 닉슨 독트린과 소련 해체, 그리고 유럽이 통합되고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나머지 한 축, 경제도 굉장한 불황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외부적 요인이 큰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법인 아까 봤던 삼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헌법까지 고쳐가며 삼선을 한 걸 보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북한과의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하는 7.4 남북 공동서명을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면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제 개헌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요, 대통령 임기를 이제 6년으로 이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임 제한을 없앴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 번 하는 거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따가 아까 유신헌법에서도 봤지만 긴급조치권, 필요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를 인구 비례로 해서 총선거를 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하지만 이 유신헌법 때는 대통령이 3분의 1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관의 인사권에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원리들이 다 무시가 되고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위도 하고 했었겠죠. 그래서 74년도에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부정하고, 근데 이 헌법은 유신헌법이죠. 비방하고 또 개정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를 아예 금하는, 굉장히 좀 무섭죠. 그리고 이에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할 수 있고 군법에 의해서 심판 처단한대요. 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엄청나게 부정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신 반대를 발표하는 장준하 씨, 그쵸? 이분은 광복군 장교 출신인데 이렇게 반대 운동하다 75년도에 의문사합니다. 왜 죽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아니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99.92%라고 하는 놀라운 득표율로 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반대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기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납치도 됐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73년도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신 반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개헌 청원이 1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그냥 18시간 만에 이때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2007년도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건을 조작을 하면서 막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유신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까지도 정의구현 사제단을 조직을 해서 이 주체에 반대를 하고, 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치되었었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또는 윤보선 전 대통령, 뭐 함석헌 이런 정치인들도 이런 유신체제와 경제발전 논리를 정면을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도 하게 됩니다. 7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유신체제가 이제 총체적 한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의 긴급조치 위반 건수도 늘어났는데, 이건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제 국민의 지지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향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도 막 비난을 하게 되고요.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국제 원유 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경제도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공세를 하니까 의원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마산 지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한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79년 10월입니다. 이제 유신 체제가 한계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신 체제가 일어나면서 반대 시위가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될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신 핵심 세력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되는데, 뭐 사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 차지철 실장이 뭐 싹 다 그냥 진압해 버려야 된다, 총을 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총으로 저격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1.6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하게 되고요. 물론 김재규 정보부장은, 그죠? 중정부장이라고 하죠. 보통 중정부장은 사형을 언도받고 뭐 죽게 되죠. 밑에 이제 긴급조치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의 50%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유신을 비판했다고 이렇게 처벌받은 겁니다. 그리고 YH 무역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억압하게 되면 이미 사람들의 의식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6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산 마산 지역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활동입니다. 유신헌법의 본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작성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6월 민주항쟁까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